가까이서 본 대저택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늘어선 오솔길이 정문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는 샴페인과 에피타이저 쟁반을 든 웨이터들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10월의 햇살은 지중해 특유의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내 훈장들을 빛나게 했다. 시선이 내게 꽂히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잠시 중단되는 것을 느꼈다. 어떤 얼굴에는 호기심이, 다른 얼굴에는 알아봄이,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몇몇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우아하게 흘려쓴 안내판을 따라 행사가 열릴 뒤뜰로 향했다. 부겐빌레아로 뒤덮인 퍼걸러 아래 임시로 마련된 제단 앞에는 하얀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가족 단위로 작은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이씨 집안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부유한 한국 가족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완벽한 그림을 구성하고 있었다. 나는 주변부에 서서 관찰했다. 전진하기 전에 지형을 정찰하는 것은 오랜 군인 습관이었다. 그때 작은아버지가 나를 발견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나를 평가하듯 가늘어졌다. 그는 평범함을 가장하고 싶을 때 항상 짓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서연아, 이게 얼만큼이냐? 네가 올 줄은 몰랐는데. 그는 내 뺨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한 형식적인 포옹을 하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내 군복을 훑었다. 보아하니? 일하다 왔나 보구나. 안녕하세요, 작은아버지. 아니요, 일하다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정장입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 물론. 아주 애국적이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엄마도 이 근처에 계실 거다. 널 보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엄마가 기뻐할 것 같지는 않았다. 2년 전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내가 가족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로 정은을 신청하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끝났었다. 마치 가족이라는 것이 내 경력, 내 소명, 내 삶보다 우월한 최고 가치인 것처럼 작은아버지가 우리 사이의 대화를 끝낸 것에 안도하며 멀어지는 동안 나는 옆에 누군가 있는 것을 느꼈다. 사촌 동생 유지하였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우정 비슷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었다. 세상에 서연 언니 진짜 멋있다. 그녀는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 나를 껴안으며 외쳤다. 올 줄 몰랐어. 만나서 너무 기뻐. 그녀의 진솔한 미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지아는 항상 다른 가족들과 달랐다. 아마 그녀 역시 일종의 집안의 별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30에 이혼하고 아이 없이 전 세계를 누비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살고 있었다. 어떻게 지내? 아직 부산에 있어. 그녀는 의자를 향해 걸어가며 내 팔에 팔짱을 끼고 물었다. 그런데 부대 안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3주 전에 아프리카 분쟁 지역 파병 임무에서 막 복귀했어. 위험했겠다. 그녀는 다른 가족들에게서 흔히 듣던 비난이나 과장된 걱정에 어조 없이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중요한 일이기도 해. 우리는 뒤에서 2번째 줄에 앉았다. 주목받지 않고 관찰하기에 완벽한 자리였다. 하지만 내 군복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신부의 언니인 사촌 서연이 복도 건너편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결코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지만 그녀의 적대감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 커진 것 같았다. 그녀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릴 때까지 나는 그 시선을 마주했다. 신경 쓰지 마. 지아가 속삭였다. 언니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졌다는 걸 질투하는 거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예식이 시작되었다. 신부인 민지가 아버지, 즉 나의 이모부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다. 모든 신부가 그렇듯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키가 크고 진지해 보이는 신랑이 긴장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식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서약, 반지, 키스, 박수. 나는 마치 낯선 문화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랬다. 가족 축하 행사, 전통, 그리고 기대감으로 가득 찬 이 삶은 사막의 군대의 막사보다 더 낯설게 느껴졌다. 예식이 끝난 후 하객들은 에피타이저가 제공될 넓은 파티오로 이동했다. 지아는 사진 촬영을 돕기 위해 나를 떠났고
나는 인파 속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바로 가기로 결정했다. 바텐더는 내가 주문하기도 전에 레드와인 한 잔을 따라주었다. 나는 그의 능숙함에 미소 지었다. 여군을 위한 고급 레드와인입니다. 그가 윙크하며 말했다. 한 잔 필요해 보이시는군요. 그렇게 티가 나나요? 나는 평범한 대화에 감사하며 물었다. 결혼식에서 많이 일해봤습니다.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죠. 내가 그에게 대답하려 할 때 어깨에 손길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언니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었다. 디자이너 드레스, 미용실에서 한 머리, 완벽한 화장. 그녀 옆에서 나는 갑자기 내 딱딱한 군인 모습이 의식되었다. 서연아. 그녀는 공식적인 자리를 위해 아껴두는 너무 크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놀랐네. 네가 올 줄 몰랐어.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런데 로펌에서 승승장구한다며 축하해. 엄마한테 들었어. 그녀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다. 아마 내가 그녀의 삶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짜증나게 했을지도 모른다. 고마워. 힘든 일이지만 보람 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군복을 훑어보았다. 멋진 옷이네. 결혼식에는 좀 과하게 격식 있지 않아? 바로 그거였다. 미묘하지만 명백한 첫 번째 공격.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입는 옷이야. 나는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결혼식 같은? 물론. 춤추러 온 사람보다는 군대 사열 준비하는 사람 같네. 그녀는 마치 순진한 농담을 한 것처럼 웃었다. 가족석은 저쪽이야. 부대에 복귀해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랑 같이 앉겠지.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다. 그들 중에는 엄마도 있었다. 엄마는 우아하고 수수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염색한 머리와 옅은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고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감정과 비슷한 것을 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처럼 굳어졌다. 서연이구나.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러 다가오지도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았다. 마치 날씨 변화를 감지하듯 내 존재를 확인했을 뿐이다. 엄마. 나도 같은 톤으로 대답했다. 좋아 보이시네. 너도. 그녀는 내 군복을 애써 외면하며 말했다. 네가 여기 있으니 놀랍네. 초대장은 보통 그래서 보내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오라고. 이모가 신경질적으로 작게 웃었다. 서연이는 항상 너무 직설적이야. 어떤 건 절대 안 변한다니까.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이제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표정, 실망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옆에 선 서연은 마치 내 불편함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쇼인 것처럼 그 순간을 즐기는 듯했다. 가족석은 꽉 찼어. 엄마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8번 테이블에 젊은 사촌들하고 같이 앉도록 해뒀어. 그쪽이 더 편할 거야. 번역. 우리와 함께 앉고 싶지 않다. 마치 내가 2등 하객인 것처럼 나를 10, 대화 미혼자들 테이블로 밀어내는 편을 택했다. 마치 내가 정말로 가족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완벽하네요. 나는 조용한 축배를 들며 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그럼 말 조심할 필요도 없겠네요. 나는 잔을 손에 들고 가족 무리에서 멀어졌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높이 들었다. 그들에게 내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여주며 만족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내가 뭘 기대했겠는가? 따뜻한 환영? 포옹과 기쁨의 눈물? 기대는 실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다. 저녁 식사 전 칵테일 파티는 저택의 정원에서 열렸다. 흰 옷을 입은 웨이터들이 이베리코 하몽, 만체고 치즈, 수제 크로켓 쟁반을 들고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해에 칠 역의 빛이 그곳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웨딩 사진작가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모든 것이 가족의 행복과 조화라는 환상을 만들기 위해 완벽하게 연출되었다. 나는 기둥에 기대어
하객들을 관찰을 했다. 신랑 친구들, 시끄럽고 약간 취한 무리. 신부 친구들, 우아하고 나중에 험담할 모든 세부사항에 신경 쓰는 무리. 그리고 가장 먼 테이블에 앉아 누가 이혼했고 누가 살쪘으며 누가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는지 이야기하는 나이든 친척들. 나는 각기 다른 그룹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영원한 외모와 평가의 게임. 실례합니다만 이 전략적 관찰 지점에 저도 합류해도 될까요? 남자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돌아보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친절한 미소를 띤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잘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살짝 삐뚤어진 넥타이가 격식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물론이죠. 나는 호기심을 느끼며 대답했다. 당신도 강제적인 사교 활동에서 도망치는 중인가요? 유죄입니다. 그는 항복의 제스처로 두 손을 들며 인정했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신랑 친구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무감 때문에 초대된 직장 동료입니다. 이서연입니다. 나는 신랑 신부와의 관계는 덧붙이지 않고 자신을 소개했다. 뭐가 절 들키게 했나요? 제 방어적인 자세? 아니면 제 뚱한 표정? 그는 웃었다. 우리를 둘러싼 인공적인 웃음소리와는 대조되는 진솔한 소리였다. 둘 다 아닙니다. 그저 동족을 보면 알아볼 뿐이죠. 거의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결혼식보다는 다른 어느 곳에라도 있고 싶어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의 솔직함에 무언가 마음에 들었다. 그의 말에는 가식이 없었고 인상을 주려하거나 판단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정직했다. 이런 종류의 행사에서는 보기 드문 자질이었다. 사회적 의무 외에 여기엔 어쩐 일로 오셨나요? 그가 와인잔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 어떤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가족관계 때문이죠. 나는 비꼬듯 대답했다. 당신은요? 직장 동료라고 하셨죠? 사실은 부서장입니다. 신랑인 준서가 제 팀에서 일하죠. 착하고 성실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는 축하 행사를 통틀어 가리키며 말했다. 제 취향은 아니네요.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의 자세와 주변을 끊임없이 훑는 시선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내가 잘하는 행동이었다. 군인이시군요. 나는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의 눈이 살짝 커지며 놀라움을 표했다. 전직 군인이죠. 그가 정정했다. 오래전 해병대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나는 그 연결고리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군인은 군인을 알아보는 법이죠. 육군 대위 이서연입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나를 더 주의 깊게 쳐다보았고 나는 이해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정확한 순간을 보았다. 잠깐만요. 이서연 대위? 아프리카 분쟁 지역 작전의 그 이 대위님? 바마코에서 철수 작전을 지휘했던 분? 이제 놀란 것은 나였다. 군 외부에서는 그 작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내 역할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적었다. 그것은 기밀이었고 언론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나는 갑자기 경계하며 물었다. 국방부 군수지원부서에서 일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재빨리 설명했다. 제 책상을 거쳐간 여러 보고서에서 대위님 성함을 봤습니다. 그때 하신 일, 그날 밤 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나는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정체가 드러난 것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인정감. 수년 동안 우리 가족은 내 경력을 반항적인 시기,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폄하해왔다. 그런데 여기 이 낯선 사람이 내 계급뿐만 아니라 내 일, 내 성과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누군가 바마코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하던 표준적인 대답을 자동으로 내뱉었다.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다. 경로를 계획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 내 결정에 목숨이 달려있다는 고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까 하는 끊임없는 공포. 우리 둘 다 그 이상이었다는 걸 알죠. 지훈 씨가 이전의 가벼운 통화는 대조되는 진지함으로 말했다. 제 조카가 그 수송대에 있었습니다. 총격이 시작되었을 때 대위님이 얼마나 침착했는지,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어떻게 대여를 재정비했는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바마코에서의 그날 밤은 내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지만 또한 나를 장교로서 가장 성장시킨 순간 중 하나이기도 했다. 우리는 2명의 병사를 잃었지만 50명이 넘는 민간인을 구했다. 군사적 기준으로는 성공, 인간적 기준으로는 비극이었다. 조카분은 괜찮으신가요? 나는 마침내 물었다. 네, 대위님 덕분이에요. 지금은 진해에 배치되어 있고 그날 밤 대위님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2살짜리 딸도 있습니다. 목이 메어왔다. 군대에서는 우리 행동에 긍정적인 장기적 결과를 거의 볼 수 없었다. 우리는 생명을 구했지만 그러고 나면은 다음 위기, 다음 임무를 향해 나아갔다. 그날 밤 내 명령 덕분에 세상의 아이가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벅찬 감정이었다. 지훈 씨는 내 감정을 눈치챘는지 능숙하게 화제를 바꿨다. 그래서 신랑 신부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맞춰볼게요. 가족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반항적인 사촌? 나는 어조를 바꿔준 것에 감사하며 웃었다. 거의요. 신부 사촌 언니입니다. 그리고 네, 분명히 제가 여기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아마 제가 그들의 완벽한 전통 한국 가족 이미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편리하게 멀리 떨어진 어느 외딴 기지에 계속 있기를 바랐을 겁니다. 아, 집안의 별종이시군요. 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할 잘 알죠. 우리 집안에서 저는 이혼하고 시골로 돌아가 가업을 잇는 대신 서울의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택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보성이에요. 수백 헥타르의 녹차밭이죠? 대대로 녹차를 생산해온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3형제 중 장남으로 공학을 공부하고 군에 입대하는 것을 선택했죠. 전통에 대한 배신자입니다. 그럼 배신자들을 위해 건배하죠. 나는 잔을 들어 올리며 제안했다. 우리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것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것을 위하여. 그가 내 잔에 부드럽게 잔을 부딪히며 따라 말했다. 그 순간 포도밭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하고 파티의 환소음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되는 동안 나는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내 일을 인정해주고 내 선택을 확인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내가 항상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이 장소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군복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부대에서 온 긴급 상황이 아니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꺼냈다. 지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찾고 있었어. 저녁 식사 곧 시작해. 어디야? 우리를 찾는 것 같네요. 나는 전화기를 넣으며 말했다. 저녁 식사가 곧 시작될 거예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가기 전에 대위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마코에서 하신 일, 많은 장교들은 후퇴를 선택했을 겁니다. 자기 부하들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남기로 한 대위님의 결정, 그것이 바로 장교와 리더의 차이입니다. 그의 말은 어떤 가족의 비판보다 더 강하게 나를 때렸다. 군대에서 인정은 좀처럼 직접적인 칭찬의 형태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부하들의 조용한 신뢰, 상관들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온다. 그것이 그렇게 명확하고 진솔하게 표현되는 것을 듣자니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마침내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결정을 내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분에게 들으니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만에요. 이제 제가 식당까지 대위님을 에스코트해도 될까요?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팔을 내밀며 물었다. 영광입니다. 나는 그의 팔에 내 팔을 끼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가 제공될 홀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따라오는 가족들의 시선을 느꼈다.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편안하게 미소 짓는 나를 보고 놀란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시선은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도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 내가 온 세상, 내가 내린 결정, 내가 된 사람을 이해하는 누군가의 인정을. 그리고 그 순간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녁 식사는 정확히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끝없이 이어지는 정교한 요리, 피상적인 대화, 그리고 억지 웃음의 향연. 나는 정말로 남은 사람들의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미혼 사촌들, 신부의 어린 시절 친구 몇 명, 그리고 신랑의 직장 동료 몇몇. 놀랍게도 지훈 씨도 같은 테이블에 배정되었는데 내 이름 옆에 있는 그의 이름을 보고 조용히 감사했다. 웨이터들은 아낌없이 와인을 따랐고 소음 수준은 비워지는 잔의 수에 비례하여 높아졌다. 메인 테이블에서는 작은 어머니가 과장된 몸짓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자신이나 자식들의 성과를 과장하고 있을 터였다. 엄마는 관심을 보이는 척하고 싶을 때 항상 짓던 그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내 언니 서연은 언제나처럼 빛나고 있었다. 주목의 중심, 완벽한 딸. 무슨 생각하세요? 지훈 씨가 내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파티의 웅성거림이 우리를 감싸며 친밀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있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서요. 나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오래전에 봤던 연극의 등장인물처럼 제 가족을 보고 있어요. 역할도 대사도 알겠지만 더 이상 배역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지훈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못 보셨는데요? 대부분은 5년이요. 엄마와 언니는 2년. 가끔 전화 통화는 하지만 대화는 짧죠? 군대 때문에요? 모든 것 때문이죠. 나는 한숨을 쉬며 말을 골랐다. 단지 제 직업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촉매제이긴 했지만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가 달라요. 그들은 제가 왜 복무하고 싶어 하는지, 왜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밖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신부의 사촌오빠인 민준이 테이블 건너편에서 몸을 기울였다. 그는 밤새도록 호기심과 조롱이 섞인 시선을 내게 던지고 있었다. 어이 사촌. 그가 술기운에 약간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했다. 군대에서는 토할 때까지 뺑뺑이 돌린다던데 진짜야? 내 친구 녀석은 6개월 있다가 그만뒀어. 고문이라고 하더라. 나는 옆에서 지훈 씨가 긴장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다. 이런 종류의 말에는 익숙했다. 그건 내 체력에 달렸지, 민준아.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내 태도에도 어떤 사람은 고문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도전으로 보거든. 너는 몇 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거기에 있어? 평범한 삶 같은 거 원하지 않아? 가족, 아이들... 그 질문은 공중에 떠다녔다. 우리 가족이 항상 내게 투영해왔던 모든 가정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삶. 마치 내가 하는 일이 비정상적이고 여성이 가야 할 유일하게 용납되는 길에서 벗어난 일탈인 것처럼. 내 삶은 평범해, 민준아. 그게 나의 평범함이야. 그리고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해. 나는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다. 사막에서 일출을 보던 새벽, 내 지도로 신병이 군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던 자부심, 임무를 완수했을 때의 아드레날린,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맡기고 그들이 내게 목숨을 맡길 때만 찾을 수 있는 동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것을 애국심에 대한 상투적인 문구로 축소하거나 더 나쁘게는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탓으로 돌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주는 내 짧은 대답에 실망한 듯했다. 그는 나를 도발해서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자극적인 일화라도 얻어내길 바랐을 것이다. 그것을 얻지 못하자 그는 옆자리의 여자와의 대화로 돌아갔다. 그녀는 신부의 친구로 밤새도록 별로 웃기지도 않은 말에 지나치게 크게 웃고 있었다. 잘 대처하셨네요. 민준이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자 지훈 씨가 말했다. 저였다면 덜 외교적이었을 겁니다. 수년간의 연습이죠.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설명하려고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이제는 소용없다는 걸 알죠. 그들은 다른 세상에 살아요. 거의 맛보지 않은 삼색 초콜릿 케이크 디저트 후에 나는 바람을 쐬기로 했다. 지훈 씨에게 몇 분 후에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여름밤이 홀의 열기와 소음으로부터 휴식을 제공하는 뒤뜰로 향했다. 정원은 나무에 얽힌 작은 하얀 불빛들로 조명되어
거의 마법 같은 효과를 내고 있었다. 나는 작은 분수 옆 돌 벤치에 앉았다. 물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거의 최면과 같았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밤의 긴장이 서서히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떴을 때 엄마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있었고 내가 해석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앉아도 될까? 그녀는 어떤 비난보다 더 나를 아프게 하는 격식 있는 태도로 물었다. 나는 옆으로 비켜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물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티 음악 소리를 들었다. 군복이 잘 어울리는구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정확히 칭찬은 아니었지만 비판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고마워요. 더 많은 침묵. 할 말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둘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덧붙였다. 그녀의 말은 예상치 못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내가 16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과묵하고 진지하며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항상 나를 지지해 주셨던 분. 타이어를 가는 법, 콘센트를 고치는 법,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분. 내가 15살에 사관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자부심과 비슷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셨던 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앞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믿어. 아버지는 네가 다르다는 걸 항상 알고 계셨어. 특별하다는 걸. 나는 단지 널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군 생활은 힘들어, 서연아. 특히 여자에게는. 힘들죠.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살 가치가 있는 삶은 어떤 것이든 힘든 법이죠. 엄마는 생각에 잠겨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서연이가 네가 위험한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 아프리카, 중동 같은 곳에. 네, 임무 때문에 갔었어요. 무서웠니? 그 질문에 나는 놀랐다. 엄마에게서 기대했던 질문이 아니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내 군 경력이 마치 제복 입은 사무직인 것처럼 행동하며 내가 하는 일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다. 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서웠어요. 때로는 아주 많이요. 그런데 왜 하는 거니?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담아 대답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에게도 빚진 대답이었다. 가장 무서울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임무를 완수할 때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 팀을 믿고 그들이 저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엄마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마도 나는 낯선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둘 다 이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변해서 서로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잊어버렸을 것이다. 너를 위해 많은 꿈을 꾸었었는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알아요. 하지만 그건 엄마의 꿈이었죠. 제 꿈이 아니었어요. 나는 논쟁을, 낭비된 기회와 잘못된 결정에 대한 비난 목록을 예상했다. 대신 나는 그녀의 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체념, 그렇다. 하지만 또한 한 줄기 수용의 빛도. 행복하니, 서연아?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내 삶에 내 결정에. 행복하니? 그 질문은 단순함과 깊이로 나를 무장 해제시켰다. 내가 행복한가? 자주 자문하는 질문은 아니었다. 내 삶은 의무, 책임, 봉사로 정의되었다. 행복은 부차적이고 거의 경박한 사치처럼 보였다. 행복하다가 맞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잠시 후 대답했다. 저는 만족해요. 자랑스러워요. 완전해요. 엄마는 정보를 처리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나를 놀라게 한 행동으로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을 덮었다. 그것은 짧고 거의 수줍은 접촉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의 무게를 느꼈다. 돌아가 봐야겠다.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다. 이모가 축사 때문에 날 찾고 있을 거야.
네. 그녀는 몇 걸음 멀어지다가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서연아, 오늘 네가 와줘서 기쁘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파티로 돌아갔고 나를 내 생각과 물소리와 함께 홀로 남겨두었다. 그 짧은 대화에서 무언가 변했다. 화해는 아니었다. 정확히는 그것은 오히려 상호 인정에 가까웠다. 아마도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향한 첫걸음일 것이다. 나는 정원에 몇 분 더 머물며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며 깊게 숨을 쉬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나 사이의 침묵이 단지 비난과 채워지지 않은 기대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이해 혹은 적어도 그 시작이 있었다. 홀로 돌아왔을 때 파티는 한창이었다. 댄스 플로어를 넓히기 위해 몇몇 테이블이 치워졌고 다양한 하객들이 유행하는 노래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지훈 씨를 찾아 시선을 돌렸고 그가 바 옆에서 신랑 아버지로 보이는 나이 든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 천천히 다가갔다. 지훈 씨가 나를 보고 합류하라는 손짓을 했다. 지훈 씨가 소개한 신랑 아버지, 박 회장님은 머리가 새하얗고 전염성 있는 웃음을 가진 상냥한 분이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유명한 이 대위님이시군요. 그는 내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지훈 군이 당신의 인상적인 경력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지훈 씨에게 의아한 눈빛을 보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기밀사항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죠. 단지 국제 임무에서의 당신의 복무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뿐입니다. 박 회장님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버님도 군인이셨습니다. 50년대에 북아프리카에서 복무하셨죠. 항상 복무의 명예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명예로운 일이죠. 나는 동의했다. 비록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지만요. 당신 가족에게처럼 말이죠. 그는 나를 놀라게 한 통찰력으로 말했다. 내 표정을 보고 그는 덧붙였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용서하십시오. 단지 저녁 식사 동안 약간의 긴장감을 봤을 뿐입니다. 박 회장님은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지훈 씨가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셨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분석하는 습관은 여전하십니다. 직업병이죠. 박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다. 하지만 때로는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위님께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의 말은 방금 엄마와 나눈 대화와 너무나 비슷해서 나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아마 그가 옳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내 가족과의 갈등의 근원이었을 것이다. 나는 내 자리, 내 목적을 찾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대와 사회적 관습에 갇혀 있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홀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축사의 시간이라고 알렸다. 신랑 신부는 주례석에 앉았고 양가 부모님과 주례들이 그 옆에 앉았다.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먼저 말하며 대학 시절의 일화를 들려주어 웃음을 자아냈다. 그 다음은 신부 들러리, 내 사촌 민지의 가장 친한 친구 차례였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신부의 아버지, 나의 이모부께서 일어서셨다. 그는 중요한 은행의 이사로 말할 때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데 익숙한 위풍당당한 남자였다. 그의 축사는 형식적이고 구조적이었으며 딸의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기업 보고서처럼 들리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조언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제 이모부의 말이 끝나자 사회자가 말했다. 파티를 계속하기 전에 몇 마디 덧붙이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이모가 서연 언니를 팔꿈치로 툭 치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일어나서 완벽하게 연습한 말을 하라고 재촉하는 것일 터였다. 하지만 언니가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내가 일어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마치 전장에서 본능이 지배할 때처럼 그냥 일어난 일이었다. 홀 중앙으로 걸어가는 동안 모든 시선이 내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군복은 판단과 기대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갑옷처럼 자신감을 주었다. 사회자가 건네주는 마이크를 잡고 신랑 신부를 향해 돌아섰다.
민지, 준서 씨. 나는 내 목소리의 단호함에 놀라며 시작했다. 먼저 축하해요. 준서 씨,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민지가 당신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민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녀에게서 보는 것을 당신도 보기 때문일 거예요. 용감하고 똑똑하고 큰 마음을 가진 여자라는 걸요. 나는 사촌이 내 말에 진심으로 놀라며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내버려두며 계속했다. 저는 결혼이나 전통적인 관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 삶은 다른 길을 걸어왔죠. 하지만 이 몇 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 충성, 그리고 헌신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도, 특히 어려운 때에도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기꺼이 싸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홀에 내려앉은 완전한 침묵을 알아차렸다. 심지어 웨이터들도 듣기 위해 멈춰 서 있었다. 결혼은 제 생각에 장기 임무와 같습니다. 평온한 순간도 있고 폭풍우가 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도 있고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파트너를 신뢰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며 결코 이 임무를 왜 시작했는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준서 씨가 마치 내 말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민지는 눈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감동 때문인지 놀라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덧붙였다. 여러분, 각자가 한 쌍이 되기 전에 완전한 개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서로의 개인적인 꿈을 존중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축하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차이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잔을 들어 올렸다. 내가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놀라움에서 불편함에 이르는 다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내 가족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민지와 준서를 위하여, 자신만의 길을 따르는 용기를 위하여, 진정한 자신이 될 용기를 낼 때 발견되는 행복을 위하여, 민지와 준서를 위하여 라는 중얼거림이 홀을 가로질렀고 모두가 잔을 들었다. 나는 마이크를 돌려주고 내 테이블로 돌아왔다. 지훈 씨가 승인의 미소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 있던 박 회장님은 내게 윙크했다. 용감한 연설이었어요, 대위님. 내가 자리에 앉자 지훈 씨가 말했다. 계획이 없었어요. 나는 인정했다. 뭐에 씌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진실이겠죠. 박 회장님이 제안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나는 메인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내 가족은 그들의 반응이 갈리는 듯했다. 이모부는 변함없는 표정을 유지했지만 나는 그의 불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모는 신랑 어머니와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내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고 있을 것이다. 서연 언니는 짜증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존경, 아마도? 그리고 알지, 엄마. 엄마는 마치 내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생각에 잠긴, 거의 평가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고 커플들이 댄스 플로어로 향했다. 놀랍게도 나는 민지가 새 남편에게서 떨어져 우리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내 앞에 멈춰 섰다. 서연 언니, 그녀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다. 언니 말 고마웠어. 예상 바뀌었지만 아름다웠어. 천만에. 나는 그녀의 감사에 약간 불편해하며 대답했다. 진심이었어. 알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의미가 컸어. 있잖아, 우리가 몇 년 동안 연락을 많이 못했지만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어. 어쩌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만날 수 있을까? 커피나 저녁 식사하면서 못다한 이야기 나누자. 그녀의 제안은 나를 놀라게 했다. 민지와 나는 어릴 때 가까웠지만 나머지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멀어졌다. 다시 연결된다는 생각은 이상하게 매력적이었다. 좋아.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지는 환하게 미소 짓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훈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신사부는 강지훈입니다. 그가 일어서서 그녀에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준서 씨 직장 동료입니다. 그리고 사촌분의 연설에 감탄한 사람이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민지가 대답했다. 서연 언니가 춤 좀 추도록 설득해줬으면 좋겠네요. 곧 느린 곡이 시작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난스럽게 윙크하고는 남편 곁으로 돌아갔다. 나는 모순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남았다. 한편으로는 민지와 진정으로 연결되었다는 만족감, 다른 한편으로는 몇 년 동안 해보지 않은 춤을 춰야 한다는 불안감. 민지가 예언한 대로 밴드는 클래식 발라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지훈 씨가 한쪽 눈썹을 치켜들며 나를 바라보았다. 어떠세요, 대위님? 댄스 플로어에서의 임무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초대를 거절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나는 순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광경을 보았다. 엄마가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에는 놀랍게도 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결단력이 있었다. 서연아,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단둘이서. 지훈 씨는 완벽한 센스로 음료를 더 가지러 가겠다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엄마는 그의 의자에 앉았는데 눈에 띄게 긴장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손이 핸드백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 연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마치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아주 좋았어. 네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구나. 엄마가 저에 대해 모르는 게 많죠. 나는 공격적이지 않게 단지 사실을 말하며 대답했다. 알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내 잘못이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서연이와 네가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보지 못했어. 네가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 마치 연설이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뜨린 것 같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다를 뿐이에요. 엄마는 엄마의 길을 찾았고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너를 판단했지. 그녀는 주장했다. 내 선택이 내 언니의 선택보다 덜 가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어. 그게 진정한 소명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항, 단계라고 생각하게 했어. 나는 부인할 수 없었다. 수년 동안 그것이 바로 메시지였다. 내 군 경력은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 성인의 진짜 책임에서 도망치는 방법이라는 것. 뭐가 바뀐 건가요?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엄마는 커플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댄스 플로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 너를 보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또 그녀는 거의 부끄러워하며 말을 멈췄다. 그 남자, 지훈 씨가 너를 바라보는 시선도 봤어. 존경심으로, 진정한 감탄으로. 어쩌면 나는 한 번도 너를 그렇게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했어. 네가 진정 누구인지 본 적이 없다는 걸. 그녀의 말은 내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나를 감동시켰다. 목이 메어왔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깊게 숨을 쉬어야 했다. 수년간의 군사훈련은 극한 상황에서 내 감정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엄마와의 이 취약한 순간에 대비시켜주지는 못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는 마침내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서로를 알아가기에요. 진정으로. 엄마는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힘주어 주었다. 그러면 좋겠다. 그녀는 눈이 반짝이며 말했다. 정말로 그러면 좋겠다. 파티는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엄마와의 대화 이후 분위기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변화나 감격적인 포옹이나 화해의 눈물은 없었다. 그것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윤곽이 더 명확해지는 것처럼 더 미묘한 것이었다. 이모는 여전히 내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모부는 거리를 유지하며 동년배의 다른 남자들과 골프와 정치에 대한 대화에 피신했다. 하지만 작은 제스처들이 있었다. 지아가 나와 사진을 찍자고 고집하는 것, 사촌 민지가 남편에게 나를 우리 사촌 언니, 군인이야 라고 진정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톤으로 소개하는 것. 심지어 서연 언니도 한순간 다가와 지훈 씨의 번호를 물었는데
흥미로운 사람 같아서 라는 핑계를 댔지만 나는 그것을 그녀 나름의 서투른 인정의 표시로 해석했다. 자정계 웨딩 케이크를 자를 때 나는 지훈 씨와 함께 댄스 플로어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몇 곡 춤을 추었고 둘 다 파티에 거의 가지 않는 사람들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춤을 잘 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 우리는 술과 축제 분위기 덕분에 점점 더 거리낌 없어지는 하객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지훈 씨가 내 침묵을 알아채고 물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서요. 나는 대답했다. 24시간 전만 해도 오늘 밤은 재앙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왔을 때보다 더 기분이 나빠져서 떠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죠, 전혀. 하지만 무언가 변했어요. 아니면 변한 건 저일지도 모르죠. 지훈 씨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게 된 그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같은 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관계 방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말은 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내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조건의 재협상, 우리의 차이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족과 관계를 맺는 방법. 밴드는 느린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내 10대 시절의 어렴풋이 기억나는 낭만적인 발라드였다. 커플들이 플로어에 형성되어 음악의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였다. 나는 민지와 준서가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 중심에 있는 것을 보았다. 수십 년을 함께한 익숙함으로 춤을 추는 이모와 이모부를 보았다. 놀랍게도 엄마가 박 회장님의 가벼운 춤 신청을 수락하는 것을 보았다. 가기 전에 마지막 한 곡 출까요? 지훈 씨가 손을 내밀며 제안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춤을 추는 동안 나는 완전히 긴장을 풀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다. 그에게서는 애프터쉐이브와 형언할 수 없는 편안한 한 향이 섞여났다. 오늘 밤 처음으로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나는 경계를 늦출 수 있다고 느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반은 그에게, 반은 나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수년 동안 나는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가족이 내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면 마침내 나는 완전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인정은 이미 제 안에 있다는 것을요. 지훈 씨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이죠. 그가 말했다. 그리고 가장 해방적인 교훈이기도 하고요. 노래가 끝났고 그와 함께 내 안에서 무언가 닫히는 것을 느꼈다. 하나의 장, 아마도. 혹은 마침내 제대로 아물기 시작한 오래된 상처일지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의 결정에 놀라며 말했다. 몇 시간 전처럼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내가 하러 온 일을 다 했다는 인정이었다. 나는 내 가족, 내 두려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나 자신의 편견과 마주했다. 나는 해야 할 말을 했다.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와야 한다면 올 것이다. 지훈 씨는 내 작은 가방을 가지러 테이블까지 나를 동행해 주었다. 나는 그도 갈 필요는 없다고, 밤은 아직 젊다고 말했지만 그는 적어도 내 차까지는 동행하겠다고 고집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다. 민지는 나를 힘껏 안아주며 곧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아는 다음 주에 부산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게 했다. 엄마는 나이 든 하객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지만 홀 건너편에서 나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제스처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상쾌했다. 하늘은 맑았고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선명함으로 빛나는 별들로 가득했다. 주차장은 조용했고 실내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흥미로운 밤이었네요. 내 차를 향해 걸어가며 지훈 씨가 말했다. 확실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죠. 나는 인정했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동행해줘서, 대화해줘서, 이해해줘서요. 영광이었습니다, 대위님.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영광이었고요. 내 차 옆에 도착했다. 달빛이 차체에 반사되어 거의 유령처럼 보였다. 나는 가방에서 열쇠를 찾았다. 갑자기 밤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아직은 아니었다. 알아요? 지훈 씨가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부산에 밤새도록 여는 카페가 있어요. 도시 최고의 핫초코를 팔죠. 언젠가 우리 대화를 계속하고 싶으시다면요. 나는 그 제안이 사실은 제안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은밀한 약속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그러면 좋겠네요. 나는 대답했다. 정말로요?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우리 대화의 친밀함 뒤에 이상하게도 형식적인 과정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 자신도 놀란 충동에 나는 다가가 그의 뺨에 키스했다. 단순하고 거의 순결한 제스처였지만 약속을 담고 있었다.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그가 내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좋아하게 된 그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나요? 나는 대답했다. 훈련의 일부니까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를 통해 길가에 서서 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지훈 씨를 보았다. 그는 극적인 작별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그저 거기에 서 있었다. 밤속에 견고하고 안심되는 존재. 주 도로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며 내 생각은 끝나가는 밤으로 돌아갔다. 시선들, 말들, 침묵들. 내 즉흥적인 연설, 엄마와의 대화, 연락을 유지하자는 민지의 약속. 그리고 지훈 씨와 그가 상징하는 가능성. 오늘 밤 이후로 무언가 정말로 변할지는 몰랐다. 엄마와의 전화통화가 덜 긴장될지, 서연 언니가 나를 문제아 동생으로 대하는 것을 그만둘지, 이모와 이모부가 나를 이상한 길을 선택한 조카 이상으로 보게 될지. 하지만 처음으로 그것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또한 이 이야기에서 역할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길은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어두웠지만 달빛 아래 선명했다. 라디오를 켜니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방송국을 찾았다. 마치 신호처럼 익숙한 선율이었다. 첫 음이 차 안을 가득 채우자 나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갑옷을 입고 이 결혼식에 왔다. 나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떠나고 있었다. 모든 해답을, 모든 상처가 치유된 채로 떠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다. 부산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상관없었다. 밤은 아름다웠고 음악은 완벽했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느꼈다. 중간쯤에서 내 전화기가 메시지 알림으로 울렸다. 나는 주유소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읽었다. 지훈 씨에게서 온 것이었다. 새벽이라는 카페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밤새 열어요. 혹시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느라 내일 잠 못 이룰까 봐서요. 저는 10시에 거기 있을 겁니다. 부담 없이, 기대 없이. 단지 2명의 퇴역 군인이 이야기와 커피를 나누는 거죠. 나는 차 안의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아마 내일 10시에 그 카페에 있을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게 선택권이, 가능성이 내 앞에 열리는 길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도로로 돌아섰다. 군복의 무게를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그것은 더 이상 선언이나 방어나 장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내 가족사, 내 상처, 내 승리처럼 나의 일부였다.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모든 것, 다른 내내의 나와 함께했다. 별이 총총한 하늘에서 밝고 맑게 빛났다. 그리고 부산이 지평선에 나타나고 그 불빛이 떠오르는 새벽과 섞일 때 나는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왜냐하면 마침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진정한 용기는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지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 내 정체성에 대한, 세상에서 내 자리에 대한 이 싸움은 이미 오래전에 이겼다. 단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 오늘 밤이 필요했을 뿐이다.